소설을 읽고 나면 끝나지 않는 우기처럼 온통 주변을 울리는 빗소리와 그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진창에 푹푹 발이 빠져가면서 폐허 속으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초라한 군상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가 프레드릭 차일드 해썸의 그림 속 비오는 풍경처럼 빛은 기울어 어둠이 덮이고 사람들의 등 뒤로도 우울한 얼굴로도 차갑고 무거운 빗줄기가 쉬지 않고 내립니다. 그리고 종소리. 책장을 덮은 다음 한참이 지나도록 귓가를 떠나지 않고 질기게 따라붙는 종소리의 환청까지. 크로스너 호르커의 라슬러의 사탄 탱고는 그래서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권하기 망설여지는 소설이었습니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거운 느낌이 내내 발을 떼지 못하게 내리누르는 그런 경험이었으니까요. 아르헨티나의 낭만적인 탱고와는 다르게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헝가리의 탱고는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느낌의 춤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붕괴 직전의 헝가리 농촌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이리미아 씨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마을을 떠나 1년 반 전에 이미 죽었다고 알려졌던 이리미아 씨와 페트리너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마치 메시아의 부활처럼 마을 사람들을 오랜 절망과 몰락한 현실로부터 구원해줄 희망이 되고 그들은 술에 취해 광적인 분위기로 서로를 끌어안고 지치도록 탱고를 춥니다. 애초에 도시 하층민들의 문화에서 출발했던 탱고는 어둡고 무거운 음색과 강렬한 악센트가 주는 느낌처럼 관능적인 춤입니다. 사탄 탱고라는 제목에서 먼저 탱고의 리듬을 떠올린 독자는 저자가 이끄는 대로 탱고의 스텝처럼 첫 6장은 앞으로, 뒷 6장은 뒷걸음으로 리듬을 타며 춤을 추듯이 글의 내용을 따라갑니다. 앞으로 6스텝, 뒤로 6스텝. 1장부터 6장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1부와 6장부터 1장까지 거꾸로 거슬러 내려오는 2부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구성은 쇠락한 마을에 끊임없이 내리던 거친 빗 속에서 구원자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마을의 분위기에 이어서 그것이 나약한 헛된 희망이었음을 깨달아 나가며 드러나는 절망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그려냅니다. 천천히 그러나 가혹하게. 첫 줄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독자는 작가가 불러낸 무대 위에서 이렇게 탱고 스텝을 밟게 됩니다. 첫 1장 그들이 온다는 소식부터 맨 마지막에 다시 1장 원이 닫히다까지 말이지요. 두 파트너가 번갈아 주도권을 잡으며 6스텝은 앞으로 6스텝은 뒤로 움직이는 탱고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소설은 순환적인 구조로 연결됩니다. 몰락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노력이 좌절되고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 절망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런 배경과 구성은 저자가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음역을 가진 몽상가적 작가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리미아 씨를 기다리는 모습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막연한 희망인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국 고도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조리한 실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탱고에서 쇠락한 집단 농장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이리미아 씨가 자신들의 마을을 부흥하게 해주었던 것에 대한 막연한 기억으로 그를 구원이자 희망의 메시아처럼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의 이름으로 기다렸던 이리미아 씨의 실체는 마을 사람들을 또 다른 절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현실적인 기회주의자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은 원이 닫히다로 끝나는 것이겠지요. 이 책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체포될 위기에 놓인 이리미아 씨가 대위에게 호출돼서 마을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써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작성한 문서에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을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묘사한 표현들이 적혀 있지요. 마을에서 여러 남자와 방탕한 불륜을 일삼던 슈미트 부인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늙어빠진 창녀라고 표현했고, 말이 많은 크라네르 부인에 대해서는 정말 누군가 그녀의 입을 꿰매버려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알코올에 절은 난쟁이 혹은 떠들썩한 허접 쓰레기 등등의 거칠고 무례한 표현들을 통해 이르미야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고작 그들을 현혹해서 가지고 있던 몇 푼의 돈을 빼앗기 위한 것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차가운 빗줄기와 진창으로 변해버린 칙칙한 웅크린 마을의 분위기, 그 안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도망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 모든 장소에 드리워진 거미줄. 소설의 주된 무대인 허름한 술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춤을 추느라 들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거미들이 나타나 술집 전체를 거미줄로 덮어버리는 묘사가 나옵니다. 어디에도 거미는 없었다. 거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거미줄은 순식간에 이곳저곳을 덮어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불가피한 운명이 이 거미줄의 모습과 겹쳐 보이면서 그들이 결국은 다시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릴 것임이 예견되는 장면이었지요. 이르미야 씨가 마을 주민들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 마지막에 새로운 희망에 들떠 이르미야 씨를 따라 마을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마을 곳곳의 장소로 보내며 그들에게 모든 걸 감시하세요.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고 1분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라는 당부를 하는 것은 소설의 배경이던 붕괴하는 공산주의 체제와 그 이후의 파국적인 세계의 몰락이라는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칠고 암울한 이야기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결국 이르미야 씨가 가져다 준 것은 마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희망의 모습이 아니라 배신과 감시의 네트워크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신과 감시 그리고 거미줄 같은 얽히고 설킨 관계 아래에 묶어놓는 것. 아무도 거미를 본 사람은 없지만 어느샌가 다시 가득하게 내려앉아 버리는 깊고도 끈적한 이 이야기 속의 거미줄은 저자가 독자의 머릿속에 쳐놓은 암울한 이야기의 덫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터키는 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가 들려올 가까운 대락은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호흐마이어스 지대의 외진 소성당 하나뿐인데 거기엔 종이 없는 데다 종탑은 전쟁 중에 무너졌으며 멀리 있는 도시의 소리가 여기까지 와 닿을 리도 없었다. 게다가 어쩐지 의기양양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은 이 소설의 맨 첫 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면서 맨 마지막 장에 똑같은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기도 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비참한 마을에 환청처럼 울려대던 종소리. 첫 부분에서 후터키는 자신이 들었던 종소리를 유령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해. 여기서는 더 살 수가 없어. 그가 마을을 떠나겠다고 생각한 순간 유령 같은 종소리가 울려댔지만 정작 그를 더 놀라게 했던 건 갑작스러운 정적, 위협적인 침묵이었다. 그러나 이 종소리는 후반부에 이르러서 전혀 다른 반전을 가져옵니다. 늙고 병약한 마을의 의사는 항상 자신의 집 창가에 같은 자세로 앉아 창밖의 모든 마을 사람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에 둔 술병에서 술을 따라 마시는 것 외에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도 집안을 청소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지식인으로서 단지 관찰자의 역할과 기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의사의 모습 또한 작품 속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의사의 귓가에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울려오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이한 음향이 마치 오래전에 상실하고만 희망의 선율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혀 이해할 수 없음에도 결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그 소리가 무언가 좋은 뜻을 담고 있고 나의 확실치 않은 능력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임을 그는 감지했다. 그리고 의사는 종소리가 난 곳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나타난 현실은 몇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소성당에 썩어 문드러진 문 안쪽에서 마주친 거미줄과 먼지와 악취 속에서 폭격의 한쪽 벽만 흉물스럽게 남은 종탑과 그리고 안에 있던 늙은 노숙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적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실수다. 나는 죽음의 종소리를 우렁찬 천국의 종소리와 혼동했다. 비천한 떠돌이, 어디선가 도망쳐온 미친 늙은이. 그리고 나는 바보였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자 최종적으로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내러티브를 써내던 의사라는 인물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는 종소리의 근원을 알아낸 후 스스로 자신의 창문을 얼반지로 막아 스스로를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둠으로써 세계를 닫아 거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리미아 씨를 통해 드러난 부조리함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림자 같은 시선으로 등장한 그를 통해 작가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관찰자와 기록자 그리고 독백 같은 무기력한 전달자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작품을 끝끝내 허무와 부조리의 어둠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가의 이런 의도는 이 책 속표지의 표제문으로 그러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만나지 못하렵니다 라는 카프카의 문장을 써놓은 것처럼 카프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부조리와 실존 그리고 실체가 모호한 거대한 힘에 대한 좌절이 저자 크러스너 호르커의 라슬로와 프란츠 카프카 문학을 이어주는 색깔이고 그의 작품 전반을 흐르는 묵시록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작품은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결국 갈 수 없는 마음의 한정된 스텝과 유령 같은 음역대에서 울리는 환청과도 같은 종소리 그리고 그것이 끝끝내 전해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절망과 꺾여진 희망의 허무함이 내내 내리는 빗줄기처럼 그치지 않고 머릿속을 뒤흔들며 젖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돌이표 같은 마무리되지 않은 엔딩과 마주쳐버린 독자는 저자의 마력에 이끌려 점점 더 그 진창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 또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았는데 돌연 주위의 말없는 물건들이 신경을 건드리는 대화를 시작했다.